지난 10일 일본 아베 총리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주요 7개국 공동성명 발표를 일본이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일본에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일본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규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 정면 충돌을 피하고 강경 메시지는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7일 일본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하라는 여러 나라의 제안을 받았으나 불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홍콩보안법 도입을 비판하며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참여 의사를 물밑에서 타진받았으나 동참을 거부했다고 관계 당국자가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한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채 4개국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일본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성명에 기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일본이 이제 와서 홍콩보안법 공동성명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주도하겠다고 한 것인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 회원들을 초대하겠다고 하자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근 일본의 움직임을 보며 더 설득력 있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혐한에서 혐중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베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하며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이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이 혐한이었습니다. 일본 내 한국에 대해서 비판과 논란을 일으켜 그동안 4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또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자신들의 야욕을 위한 도구로 삼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감행한 수출규제나 강제징용 판결과 독도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한국 때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전략이 먹히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결과 일본에는 무서운 후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인해 일본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소재가 수출 규제되자 한국에서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 나섰고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더 나아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나오며 미국까지 나서서 일본에 대한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충돌하는 것은 지지율을 높이기에는 좋았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전세계의 모델이 되었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가들을 도우며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연이은 스캔들과 이번 감염병에 대한 부실 대처로 여론이 악화되었음에도 한국에 대해 더욱 갈등을 높였으나 지지율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은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싸워서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국이 최근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매각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자 일본은 두 자릿수 보복을 준비한다고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더 이상 한국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본 수출 규제도 힘을 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두 자릿수 보복을 하겠다는 일본 아베 정권이 지난 10일 새로운 보도를 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납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주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베는 최초 정치에 입문할 때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할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베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집권 이후에도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인 납치 사건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진 요코다 메구미의 아버지가 지난 5일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아베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납치 문제를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정말로 뼈아프고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결국 아베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납북 문제에서만큼은 한국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정권을 지키기 위해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한 것은 혐중입니다. 중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던 한국과 달리 크게 불신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는 지지하는 편이 많아 더 이상 맞서 싸우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중국에겐 감염병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등진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열에 합류하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한국보다는 중국을 때리는 것이 더 낫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일본이 감당해야 할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함께 비난 성명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미 강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상이 된 것은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2018년 자국의 5G 사업에 화해를 배제시키고 감염병의 기원 조사가 중요하다며 중국이 밝힌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반발하며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호주 소고기와 와인의 수입을 중단하고 보리에 대한 고유 관세를 매겼습니다. 또한 호주로 가는 중국 유학생과 관광객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8일 호주 농가들의 호주산 곡물에 대규모 관세를 때린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고객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에서 2019년 호주 전체 수출의 2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주 내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호주 경제의 다각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섣불리 대중 의존도를 낮추다가 중국 시장을 경쟁국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못지않게 중국과 대척점이 서 있는 것이 영국입니다. 원래 영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의 화해를 고집했으나 감염병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으며 지난 1월 화해를 고위험 사업자로 지정하고 5G 통신망 사업 참여를 35%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화해를 제재하라는 미국 정부와 영국 의회 압력이 커지자 영국에서 사업 참여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류 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영국이 화해를 벌일 경우 중국 기업이 영국의 원자력 발전소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7일 썬데이 타임스에 따르면 류 대사는 화해에 대한 영국의 결정에 영국이 중국에 진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부터 시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믿을만한 5G 통신망 구축까지 영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미국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에 협박당하는 동맹국들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부담이 있는 나라들은 중국의 보복은 더 뼈아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보복은 일본을 향할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구속하자 발간한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나 액정 표시화면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전세기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생산하는 상황에서 일본에겐 치명타였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만약 히토류 중단이 장기간 일어난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소연했고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고 백기투항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췄지만 아직도 중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게 중국은 1위의 수출국이고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의 수출 상품 1위인 자동차는 중국에서 판매량이 최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제품들을 중국의 거대 시장에 팔고 있는 일본에게는 중국이 보복을 다시 감행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이미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1%로 예상되면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오히려 아베 정권은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이를 우려하고 피하려고 해야 하지만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베가 급한 것은 일본 경제에 대한 걱정보다는 급격히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중국이 경제보복을 해온다고 해도 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해서 자신들의 경제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음에도 당시의 아베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간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국이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해와 일부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감염병 사태 이후 추락하는 일본 경제의 피해를 일정 부분 중국의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현중 정서를 키워서 다시금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보고서가 일본 우익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예산평가센터에서 센카쿠에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중국이 어렵지 않게 일본을 제압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해군이 전력 증강을 통해 일본의 해상 자위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센카쿠를 점령할 시나리오까지 수립하고 있는데 미군이 개입하지 않게 일본을 빠르게 압도하고 점령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일본 우익들의 입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자주 중국의 군함이 센카쿠 지역을 지나가면서 일본은 이에 대한 대중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협중정서를 이용해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평화법 개정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때리기에는 일본의 야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역대 최장기 집권의 타이틀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아베 정권은 경제의 아베, 외교의 아베, 개헌의 아베를 강조하며 자신들의 성과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라 불렸던 경제도 망해가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외교도 실패하고 끝까지 노리는 개헌도 물 건너 가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임기 만료 기준으로 총 10년을 집권하게 될 아베 총리에게는 성과는 없이 오래만 했다는 꼬리표를 확정지어줄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때리기에 이어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고 보아지는데 잘못하면 아베는 두 나라에게 얻어맞고 쫓겨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생산되지 않는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어 공군의 전투력 향상 및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투기 대규모 수출까지 목표로 한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처음 한국의 KF-X 개발 계획을 보더니 즉시 한국방위사업청의 개발비의 20%를 투자하겠다며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0년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으로 10조 6,400억 원을 설정, 지난해보다 무려 16%나 올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회사 Forecast International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용기 시장 점유율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보잉과 에어버스까지 합하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소수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해마다 전투기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들을 구매할 예산이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죠.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2023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기존 자카르타에서 옆에 있는 보르네오 섬으로 이전하는 40조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였던 자카르타에서는 현지 기업과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바람에 지반이 매년 평균 7.5cm씩 내려앉고 있는 데다가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해수면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저지대 비율이 90%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조제를 높이 쌓아 올리면 자카르타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지만 지반 침하의 영향으로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건물 붕괴는 물론이고 수도관과 가스관 등 인프라 시설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한 대당 1조 원에 육박하는 전투기를 시장을 독점 중인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로부터 매년 사들이는 대신 한국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약속했던 개발비용 분담금 1조 7천억 원 중 고작 13%인 2272억 원만 납부했고 최근에는 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보냈던 인도네시아 기술 인력 114명 모두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한국을 떠난 시점이 3월 첫째 주인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신규 확진자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시면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떠날 당시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안전을 위해 한국을 잠시 떠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거의 잡혀가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한국을 떠난 3월 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확진자 수가 많이 보고됐던 것은 그만큼 한국이 코로나19 검사를 공격적으로 빠르게 시행했기 때문인 것이고 오히려 진단키트가 부족해 검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엔지니어 철수 결정에 과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개발을 이어나갈 의지가 있는지 한국과 재협상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깎으려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동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상상 이상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방호복이 현저하게 부족한 인도네시아와 방호복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봉제 업체들이 한국에서 원단을 들여와 방호복을 만들어 일부는 한국에, 나머지 일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물량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카르타 북부의 작은 마을에 불닭볶음면 수십 상자와 마스크 수백 장을 선물하자 해당 마을 이장 한 로아디 씨는 한국이 우리 마을까지 챙겨주니 너무 고맙다 라며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식량도 부족한 인도네시아의 한센 마을에는 쌀과 라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담긴 검은 봉지를 나눠준 것도 바로 한국인.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최근까지 한국에 미납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을 한국서 떠나라는 명령까지 내린 데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만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의 요구대로 기존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의 백신 개발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인도네시아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자국민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보다 인구수가 적은 국가와 백신 개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라며 인도네시아의 많은 국영기업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한국의 여러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즉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기술 분야에서 앞선 국가 미국, 중국, 한국 이 세 국가들 가운데 인도네시아보다 유일하게 인구수가 적은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신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개발 즉시 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CNBC 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인구는 많다. 1억 7천만 명의 코로나19 백신을 2번씩 맞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 3억 4천만 개의 백신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인도네시아 제약회사가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 한국이 백신을 공동 생산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